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공공장소를 드나들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른바 백신 여권,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인천의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레부터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던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인 차량 최고속도 제한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미 의회가 한국 인권 문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내 백신 도입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가능할까요? 짚어봅니다. 문자 폭탄, 조국, 최근 민주당을 강타하는 키워드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민의힘은 중진들 간 고성이 오가며 갈등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한 얀센 백신이 혈전 부작용 논란으로 곳곳에서 접종이 중단되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퇴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천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 정책의 국내 도입 시기도 불명확합니다. 백신 수급에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더나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신 공급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5월 말과 7월 말까지 각각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외 국가들의 공급망은 미국보다 1분기 늦게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분기 도입을 추진 중인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 공급에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을 들어오려던 얀센 백신도 미국에서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Been 6 reports of a severe stroke-like illness. We're recommending a pause in the use of the J&J COVID-19 vaccine.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이미 혈전 논란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5개 주는 접종을 중단했고 유럽에선 백신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얀센 백신 도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도 혈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 백신 수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김은미 기자, 이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2천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모더나사 CEO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약속까지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게 늦어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모더나 어제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네,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때문에 미국 외의 지역은 1분기 정도 좀 공급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에 따라 이런 공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다음 달부터 2천만 회분 통과 전부해서 4천만 회분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빨라야 다음 분기
뭐 사실 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더나만 공급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상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얀센이 세 번째로 국내 허가를 받아서 2분기에 이제 첫 물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얀센이 희귀 혈전증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지금 접종 중단을 권고한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대로 얀센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을 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한번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접종이 좀 중단이 됐다가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접종한다라고 해서 이제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뭐 깔끔하다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서 모더나도 얀센도 지금 이래저래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얀센 모더나가 이 2분기에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반기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1,800만 회분만 의존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처럼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요. 얀센 백신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혈전증 논란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 공급 정책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상당히 늦어진다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화이자 백신을 왜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동석 기자. 정부는 그러면 이 화이자 백신을 미리 확보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판의 목소리는 상당합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당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는 여건이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계약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국내 확진자가 100명 정도라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생각을 당시에는 잘 못했던 부분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백신 조기 확보 비판에 대해서는요. 정부는 돈 없는 흔들기다. 그러면서 접종 시기는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이라고 되려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타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며 현재 비판 여론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재 의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왜 조기에 백신 확보를 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시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백신 수급 문제,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실기했다. 그리고 일정하게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은 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복지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백신 확보하시오. 향후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걸 분명히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이런 뭐 방역이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관료들은 과거에 신종플루 때 많이 샀다가 나중에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 때문에 주저했던 것 같고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하면서 확보를 해라라는 그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면서 실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 얀센 부분에서 백신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고 이것이 또 최악의 경우는 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하나 돌출을 했고 모더나의 경우도 미국 중심으로 앞으로 물량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더나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 예정된 2천만 명분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부분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것이 11월 달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것이 예정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접종률이 우리가 한 2.38% 정도, 2%대입니다. 오늘 보니까 2.74% 정도가 그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예, 그 정도 2%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 뭐 61%, 미국 34%, 중국도 지금 10%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백신을 언제 맞느냐? 과연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이냐? 집단 면역이 언제 된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정보를 투명하게 일단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접종과 관련된 신뢰 이런 것들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높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이 물량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어느 계층, 어느 직종에 이 물량을 투여해서 맞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세울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지금 잘못 이 부분을 핸들링하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백신 문제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앞으로의 접종 계획 이런 부분도 좀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해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가 이 도쿄올림픽 딱 100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인데요.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화두는 백신 문제였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백신 맞고 일본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진행됐던 기자회견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이 취재진들은 선수들의 백신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관련 질문을 쇄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수단 관계자들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옆 동료가 코로나를 확진을 받는 순간 저희도 이제 몸소 와닿았고 저희 선수들은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백신은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되도록이면 저희는 빨리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는 백신을 2번 맞는 건지 언제 무슨 백신을 몇 차례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스트라나 뭐 얀센이든 문체부나 질병청에서 어떤 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접종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순에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4월 중순이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중순쯤에 맞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고 싶다고 한 펜싱의 구본길 선수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이 구본길 선수뿐만 아니라 체조의 양학선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도 이 백신을 무조건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수단을 이 대회 개최 전에 백신을 전원 접종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당초 선수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전 부작용 문제로 질병청이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랬죠. 이 선수단은 20대가 주축인 만큼 이 백신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에 현장에서는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3주 정도로 짧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에 발열과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 올림픽 때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20대인데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세 미만 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요, 이 금메달 9개로 세계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죠.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이 아니라 백신 문제로 고민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 같기도 합니다. 일본 향한 분노 이어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전국 곳곳에서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끝까지 대책을 마련하라! 되는 거를 왜 마세드한다는 거를 강요를 해? 역사를 왜곡하고 날짜하고 말이야. 이제는 대한민국에다가 강요를 해. 일본은 파이자 국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본 대사 만나러 가. 가자. 방사능은 일본이가 처먹으라.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죠. 이 신임 일본 대사에게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마침 문 대통령은요,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이치 일본 대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보통 신임장 제정식에선 이렇게 덕담만 주고받을 인사만 할 뿐 다른 얘기는 별도로 하진 않거든요. 처음 인사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직접적인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 할 말을 했다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면서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강민석 대변인 역시 환단 과정에서 나온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는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거셉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초록색의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된 삼중수소. 빗물과 바닷물, 몸속에도 존재한다며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この放射線はとても弱く、皮膚を通ることができません。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各国の規制基準を守ってトリチウムが海や大気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은 영상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れど。 이런 가운데 산케이 신문은 한 고위 관료가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듣고 싶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연일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海洋不是日本的垃圾桶，太平洋也不是日本的下水道。 러시아도 일본이 이웃 국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이 삼중수소 캐릭터의 뜻이 한가롭고 느긋하게랍니다. 일본,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가롭고 느긋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소식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특히나 생태탕집이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생태탕이 거의 뭐 주인공급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다, 바글바글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인기가 얼마 못 가서 이제 사그라들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본에서 방류하겠다고 밝힌 이 오염수, 원전 오염수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방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 뒤에나 이제 방류가 될 예정인데 사람들 벌써부터 혹시나 이 생태탕, 동태탕에 들어가는 이 명태가 오염수에 오염된 건 아닌가 좀 깨름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탕집, 이 동태탕집에 이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고 하는데요. 이 실제로 여의도 인근의 한 생태탕집, 사실 생태탕은 점심시간이 피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손님이 3팀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텅 비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태탕집 사장님들 이제 한숨이 지금 푹푹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뜻 생각을 하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니 예전에 그 중국산 절임 배추처럼 우리는 국산만 씁니다라고 이제 현수막 걸면 내걸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가게는 일본산 생태 안 씁니다. 뭐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네, 왜 국산만 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국산 생태로 생태탕, 동태탕을 끓이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왜요? 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국내 명태 포획을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포획이 금지되는데 이걸로 동태탕, 생태탕을 끓였다. 이거는 불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잡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집은 국산 씁니다. 그럼 불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씁니까? 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대부분의 이 생태는 거의 99%가 일본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이 생각을 할 때 러시아에서도 많이 잡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생태라는 게 명태를 잡아서 얼리지 않은 상태로 갖고 온 게 생태잖아요. 그렇죠. 얼린 게 동태입니다. 네. 근데 이 얼리지 않은 상태로 이 보관하는 방법이 아직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가까운 이 일본에서 이 생태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태탕집 사장님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생태탕집만 문제인 건 아닙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인들은 매출 급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상인들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본산이 잘 안 팔리죠. 거기 이제 원전 때문이죠. 제일 큰 요인은 원전. 그것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일본산은 잘 안 드시려고 하고. 소비자가 안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안으로. 이제 우리 상인들도 분명히 원산지를 확실히 해서 일본산과 국내산을 분리해서 이제 팔고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난감합니다. 매출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이고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무척 힘듭니다. 네, 물론 수산물 종류별로 일본산의 비중이 높은 품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은 단 0.5%에 불과했습니다. 네,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에서는 일본산이 3%로 굉장히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주 3회 방사능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이슈로 인해서 일본산 수산물 매출이 주는 것은 물론 국산 수산물을 먹는 것까지 꺼려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라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네. 자, 정부는 일단요, 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 그리고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기자들 설명처럼 상인들, 소비자들 모두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에 대응할 건 대응하고 사전 묻지도 않았는데 쏟아낸 진심.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서적 출간이 이어진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저자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3시간 대화해서 책 한 권 쓴 그 저자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저자가
예,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는 게 더 낫겠죠.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작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 부담이 좀 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었고 뉴스의 중심도 돼 있고 많이 부담을 받는데 저는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해서 옛날 얘기 좀 하면 좀 풀어지지 않을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치 얘기라 그러면 정당 간에 밀고 당기는 것, 그런 것보다는 정당의 개념, 국민의 올바른 대의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고민이나 그 생각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현 정치 상황을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듣는 입장이었고요.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이제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정부와 갈등에 대한 어떤 해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신경들을 쓰고 계셔가지고 대선의 그런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저 친구가 많이 정리를 좀 하고 있구나라는, 뭔가를 정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책의 저자랑 만났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만나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정치 얘기를 꺼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묻지도 않은 진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치 얘기를 보통 할 때,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할 땐 야, 요즘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걔네 왜 맨날 싸우고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약간 좀 뜬금없이 얘기를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뭔가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같이 좀 흘러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치, 경제 외에 또 미디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한번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좀 생각을 하더니 자유롭게 놔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한 것 같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뭐 별로 없었고, 사실 그때는 대선에 대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랑 추미애 당시 장관이랑 상당히 좀 갈등 관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하는 차원이 더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날 나눈 얘기를 이제 이거는 오늘 인터뷰가 아니라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나눈 얘기 내가 좀 책으로 낼까 한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고맙네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 관련 서적이 몇 종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 전 총장을 향한 관심 뜨겁기도 한 것 같은데 여론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대선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무려 46.5%로 나타났습니다. 완주할 것이라는 응답이 39.3%였는데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겁니다. 이 완주할 것이라는 응답 가운데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71.6%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완주를 할 것이라고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주를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겁니다. 네. 또 윤 전 총장을 대권 후보로 꼽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야권 유력 후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1등을 차지했고,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항해서 검찰 장악에서 보여준 리더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건 이념 성향별로 응답의 양상이 조금 갈렸는데요. 네. 이 보수층의 경우에는 28.7%가 윤 전 총장의 리더십을 이 대권 후보로 꼽는 이유로 꼽았는데요. 네. 진보층에서는 48.3%가 유력한 야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윤 전 총장 본인을 보는 거고, 이 진보층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윤 전 총장을 보는군요. 네, 그렇죠. 윤경호 의원님, 지금 윤 전 총장 하면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완주를 못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또 높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신기루일 수도 있고요. 신기루요? 예, 그러니까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참여하겠다 본인이 선언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뭐 누가 봐도 이쯤까지 와 있는데 정치 참여 안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제일 큰 관심은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야? 네. 아니면 새로운
뭐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끝까지 완주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의외로 저렇게 많은 건 제가 보기엔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죠. 네. 정치 세력화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 텐데라는 걱정이 들잖아요. 더 중요한 건데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야당 사람인지 여당 사람인지 물론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고 사표를 냈으니까 지금 여당 사람으로 정치 대선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예요. 네. 그러나 야당으로 가기에도 이분이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리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전직 대통령 두 사람 기소했고 그랬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지금의 야당과 대척점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과연 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선에 출마할 거면 향후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변죽만 울리는 책인데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책들이 궁금증의 해소에 뭔가 도움이 될까 봐 가서 저렇게 책을 사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 책을 본 분들의 반응들이 네. 에이 겨우 이거야 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신비주의 마케팅은 통하고 있습니다. 책 판매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포장되는 데는 신비주의 마케팅이 조금은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정치에 뛰어들려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역순으로 정책과 비전 이거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먼저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기반이 쌓이고 정치 세력화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갈 길이 꽤 멀죠.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완주하겠느냐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분석합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윤경호 의원 설명대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면 어쨌든 선언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오면 국민의힘으로 갈 거냐? 제3지대에서 세력을 넓힐 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안 갈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의견이 두 갈래로 좀 갈린 상태입니다. 두 갈래요? 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네. 자강해야 된다. 우리 힘을 키우고 우리 후보를 먼저 내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쨌거나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데려와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이제 연일 계속해서 좀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윤석열 전 총장 들으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대표 주장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네. 네, 장제원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이 김종인의 덫에 걸려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민주당한테 정권을 헌납하는 데 동참을 한다면 여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거의 뭐 협박성 발언 수준인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제3지대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급조한 떴다방 정당으로는 정권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역사로 증명이 됐다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정권 창출은 할 수가 없고 윤 전 총장이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약간 회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하태경 의원도 좀 한마디를 보탰는데요. 하태경 의원 역시 SNS에 향후 전당대회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다 같이 통합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연관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보통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을 때는 이 국민 여론조사도 합니다만 당원이 투표하는 게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합니다. 네. 때문에 이 당원의 마음에 들어야만 당대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건데 이게 외부인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외부인, 그러니까 당내 사람이 아니라 외부인이 이제 당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당원들의 이 조직 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든 누구든 이제 외부인이랑 좀 다 같이 야권 통합을 하려면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전체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요? 네, 바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인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러면 검찰의 잘못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부정부패 검찰총장 할 때 확실하게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됐는데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사회의 어떤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선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선을 출마를 앞두고 약점을 보완하고 중도 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 많은 법률가들이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면서요.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윤 전 총장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 전 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권 출마를 앞두고 약점을 보완하고 진보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김남국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한 건 아킬레스건이다. 조금 전에 윤경호 의원도 그 전 정권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수사한 부분 여당에다 이제 부담이다. 그런데 여권에서 지금 들어와라.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대선 출마를 생각했고 중도 진보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뭐 수사였다. 글쎄요. 김남국 의원의 저 얘기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때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속에 마음을 갖고 뭐 수사를 했다라는 건데 그 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인물 그동안에 쭉 보여줬던 어떤 행태들을 봤을 때 그렇게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면서 그 당시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그건 과도한 추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 전 총장이 정치권 아직 뭐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오게 된 배경은 결국은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해서 그 윤 전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여권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른바 이 중수청 설립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그런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사직하고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저런 분석은 저는 너무 과도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입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입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그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지금 험한 말을 서로 막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향후에 그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삿바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현재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발끈하게 되는 거죠. 엊그제까지 있었던 분이 나가서 막 비판을 하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메시지를 자꾸 던지면 국민들 머릿속에 그래 국민의힘 을 딱 지지해서 정권 창출하기는 거기 참 아직 많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하고 야권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 여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바로 호롤단신 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한다? 이것은 기존에 변하지 않은 국민의힘이라는 거기에 그냥 올라가는 것 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같이 할 가능성이 크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은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국민의힘의 변화, 그리고 야권 전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야권이 하나가 되는 그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가만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들어오고 뭐 안철수 전 대표 들어오고 다 이렇게만 해서 야권 통합이 될 것인가? 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별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냥 뭐 통합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통합의 과정이 뭔가 좀 감동도 줘야 되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윤석열 전 총장이요. 결심이 서야 정치인도 만나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결심은 과연 언제 설까요? 어찌하오리까? 조국 그리고 문자 폭탄. 자, 여야 상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민주당은 지금 재보선 참패에 대한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석 기자, 이를 두고서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쟁, 민주당 내에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넘어간 일이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조국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그 문제는 같이 우리가 균형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보수 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반면 김남국 의원은 한가롭게 2년 전 이슈를 갖고 해묵은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사실상 조국 사태 논의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 끝나고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조국 전 장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 짚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이슈인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논의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 모를까. 이게 마치 선거의 패배의 중요한 한 요인, 분기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당신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나는 어떤 입장이었다. 이걸 따진다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과거회기다. 그리고 과거회기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 외연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당이라는 게 열혈 지지층들만 가지고 똘똘 뭉쳐서 끌고 나가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건 아주 뚜렷한 색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리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녹색당이라든지, 그리고 진보정당 중에도 우리 정의당도 뭐 제가 보기엔 거기에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정당 말고는 실험 정당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색이 지금 집권당인데 집권당이라면 지금 선거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와 패배와 관련된 뒤처리를 위한 지금 여러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원내대표 선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도 그렇고 당대표 선출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너는 어떤 입장이었느냐라는 거를 갖고, 당신 기독교도면 이거 십자가 한번 밟고 지나가 봐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종교를 탄압할 때 했던 그런 식의 지금 과정하고 뭐가 다를까? 이건 나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거 뭐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라는 입장 표명 자체가 결국 너는 우리 편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가려내는 거 이외에는 제가 보기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외연 확장 그리고 중도 포용, 이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 민주당이 지금 뭐 당내 당원들의 투표로 대표를 뽑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한 걸로 알아요.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투표. 그렇죠. 그러면 그 당원들을 과거에 뭐 이렇게 좀 확대시켜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운동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런 거는 우리 신경 안 쓰고 그냥 기존에 있는 당원들끼리만 똘똘 뭉치겠다. 뭐 열성 당원이든 권리 당원이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런 걸로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제가 보기엔 손해가 아닐까 싶어요. 좀 소모적인 논쟁으로 좀 보시는군요.
이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초선 5명이 반성문을 냈죠. 그러다가 일부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중에 장경태 의원이 입장을 좀 바꿨나 봐요. 네, 이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서 약간 반성문 성격의 기자회견을 한 초선 5명 중에 1명입니다. 근데 이 장경태 의원한테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경태 의원, 이 몇몇 당원들한테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을 때 그 짐을 우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 문자를 보냈는데 이 분명히 이제 처음에 한 발언이랑 좀 결이 다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이후에 있었던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도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좀 왜곡해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도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을 호평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신 의원 그제 SNS를 통해서요, 오 시장의 상생 방역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생 소통 방역과 동일하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해당 게시물에는 한심하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으로 가라 등등의 비난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고요. 그리고 신 의원을 향해서는 문자 폭탄까지 쏟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신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해당 내용 듣고 오시죠. 문자 폭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자의 폭탄에 대해서도 우리의 민심과 당심이 이렇구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받을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인신공격을 하는 문자 폭탄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신 의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찌 보면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인신공격 문자 폭탄은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르니까 중진 의원들이 지금 너도 나도 목소리를 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주자들이죠. 윤호중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 두 주자 모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윤호중 의원, 의원들도 우리 당원이고 개별 현안에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인신공격성 발언, 욕설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호중 의원은 친문입니다. 비문인 박완주 의원은 의견이 다르다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건, 이런 위협을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상대적으로 비문이라서 그런지 좀 더 수위가 높게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제 당내 소신파로 속합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대위가, 지도부가 소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끌이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이 강성 지지층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런 치열한 경선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승복하고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님들은 이미 그런 자세를 갖추신 다 훌륭한 후보님들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 사실 중진 의원들이 문 대통령이랑 생각이 완전 다른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중진 의원 중에는 문 대통령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친문이 아니라 이 정도면 찐문이다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영표 의원인데요. 홍영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 폭탄도 민심이다. 근데 문자가 한 목소리로만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권이랑 민심이 다르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지금 초선 의원들 받는 문자 양이 얼마나 되길래 이게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네, 한 명이 하루에 5,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문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7,000개의 문자를 보입니다. 받아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게 누군가 지령을 내린 것처럼 다른 번호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가 쏟아지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읽으면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초선 의원들은 행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는 욕설과 협박, 심지어는 성폭력에 가까운 이 저속한 내용들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럼 이 문자폭탄 말고요. 왜 예전에 일부 의원들이 나 18원 후원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이런 맥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욕설이랑 이제 같은 발음이 나다 보니까 이제 18원 후원금 공격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 18원 후원금 공격을 얘기하면 예전에 이 새누리당 시절에 이완영 의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완영 의원 모습 같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시죠.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톡으로 쓴소리 주신 분 저는 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예,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그렇게 육두 문자로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18원 후원금을 예. 몇백 명이 저한테 넣고 자, 우리 이한님 마무리하세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네, 지금 보신 저 모습 2016년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일 때 이때 새누리당 간사였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그런데 그때 저런 18원 후원금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청문회를 시작하는 날, 청문회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보신 것처럼 이 간사직을 사퇴했었습니다. 소 의원님, 참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당원들의 정치 참여가 높아졌다, 양념 같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내 편 안 들어줘? 군기 좀 잡아야 되겠네? 일부 강성 당원들의 엄포로 봐야 되나요? 저는 뭐 전체적인 그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이른바 적극 지지층 열성 당원들이 이제 문자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해당 발언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우리도 뭐 댓글 보다 보면 뭐 머리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자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얼마 전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저는 딱 현재 민주당의 여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요구를 받아주면 당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언어 폭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밥맛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다. 강성 지지층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원들의 의사는 존중돼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른바 열성 당원들이 당원들의 전부가 아닌 거고 또 거기에만 자꾸 끌려다니게 되다 보면은 정말 그 내용에 고개를 젓는 중도층은 점점 멀어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인 재집권. 여기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당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자체가 민심 아니냐라고 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선출되는 여권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이후에 어떤 행태가 비슷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그걸 그냥 뭐 방조하는 듯이 그냥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민주당이 너무 그 열성 당원들의 의사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도층이 고개를 돌리게 되는 원인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이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가 좀 심각하게 보고 대처를 해야 조금 더 당내의 소통.
이동석 기자, 먼저요.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어제 한 언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합당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81.4%가 국민의당과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대다수였군요. 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야권 통합 없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바람이 지도부에 전달이 된 걸까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주말 만난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양당 관계자는요, 이번 회동을 통해 굉장히 합당이 구체화될 것이다, 한껏 기대감을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중진 의원들 모습 봤는데 어제 뭐 중진 의원들 모임에서 무슨 고성이 나오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먼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것뿐이지. 이래서 저는 정체성을 해보고는 자강이 우선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잘 정착이 돼서 마련되고, 내가 나서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치 어떤 세대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중진 연석회의에서 당권 얘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바로 그만큼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담합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담합이요? 네, 두 후보가 계속해서 담합을 해서 여론 조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호영 대표와 그리고 정진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둘이 만나서 단일화 담합을 한다, 이 얘기를 나도 이제 처음에 방송을 듣고 알아서 이제 중진회의에서 이제 그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투명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할 우리 특히 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모습이 몇 명이 만나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리고 나눠서 당권을 갖고 있겠다, 이거는 도대체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행동이라 해서 어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본인들이 부인을 하는데. 네, 이 같은 주장에 어제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권을 둘러싼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면서 지지자들의 한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떤 심정일까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쓴소리를 현재 내고 있죠. 쓴소리예요? 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사리판이다. 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의 당권을 놓고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두 달은 저 모양으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향후 두 달은 저 모양으로 혼란스러울 거다. 역시 좀 예상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장 문제나 당권 경쟁이나 국민의힘도 고민이 있기는 좀 매한가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참 복잡합니다. 지금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당권 갈등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요.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어제 한 언론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합당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론조사,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81.4%가 국민의당과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대다수였군요. 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만들고 더 큰 제1야당을 만들고 야권 통합 없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바람이 지도부에 전달이 된 걸까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주말 만난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양당 관계자는요, 이번 회동을 통해 굉장히 합당이 구체화될 것이다. 한껏 기대감을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중진 의원들 모습 봤는데 어제 뭐 중진 의원들 모임에서 무슨 고성이 나오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먼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냥 몰려다니는 것뿐이지. 이래서 저는 정체성을 해보고는 자강이 우선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잘 정착이 돼서 마련되고 내가 나서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치 어떤 세대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내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중진 연석회의에서 당권 얘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바로 그만큼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가 담합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담합이요? 네, 두 후보가 계속해서 담합을 해서 여론 조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호영 대표와 그리고 정진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둘이 만나서 단일화 담합을 한다. 이 얘기를 나도 이제 처음에 방송을 듣고 알아서 이제 중진회의에서 이제 그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투명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할 우리 특히 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모습이 몇 명이 만나서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그리고 나눠서 당권을 갖고 있겠다. 이거는 도대체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행동이라 해서 어제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본인들이 부인을 하는데. 네, 이 같은 주장에 어제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권을 둘러싼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면서 지지자들의 한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떤 심정일까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쓴소리를 현재 내고 있죠. 쓴소리예요? 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사리판이다. 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의 당권을 놓고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두 달은 저 모양으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향후 두 달은 저 모양으로 혼란스러울 거다. 역시 좀 예상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장 문제나 뭐 당권 경쟁이나 국민의힘도 고민이 있기는 좀 매한가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지난 재보궐선거 개표 당시에 왜 당직자 폭행, 욕설 논란이 있었던 송원석 의원이요. 결국 탈당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절히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당을 위한 충정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 다 나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곧장 탈당을 한다. 이건 꼬리 자르기 신기술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 신기술이요? 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슬그머니 복당할 거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윤지영 기자,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반면에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 받았던 그 국민의 김병욱 의원이요, 탈당했잖아요. 네. 다시 복귀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 사건이 무슨 결론이 난 거예요? 네, 이게 지난 1월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관련 성폭행 의혹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김병욱 의원은 의혹에 반박을 하고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겁니다. 아, 무혐의 결론이 났어요? 네, 김병욱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경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라면서 가세연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결백이 밝혀졌다면서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라는 의사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이 보궐선거 이후에 이 여야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일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문제의 이 문자 폭탄에, 국민의힘은 합당 문제, 그리고 당권 경쟁 문제까지 이 부분들이 얼마나 이어지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